자, 이제 26페이지 기말 수정 분계를 보겠습니다. 기말 수정 분계. 여기 좀 어려운데 저도 이제 회계 처음 공부할 때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단 말이에요. 학원 강사님이 첫날부터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결산 수정 분계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 뭐 수익 비용 계정의 정리 이런 걸 설명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학원 갈 때 처음에 학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학원이 강의실이 있는데 이 강의실에 몇 명이 들어가 있냐면 한 350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저 숨 막혀가지고 죽겠더라고요. 근데 이 책상에 보면은 이 책상 있잖아요. 이런 책상이에요. 이렇게 짝짝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 두 명 앉아 있는 거예요. 한 책상에 두 명이 앉는 거예요. 그러면 어깨를 쫙 펴잖아요. 제가 어깨가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어깨를 쫙 펴고 앉아 있으면 옆 사람하고 어깨가 닿이고 이래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혼자 마음속에 여기 책상에 선을 꺼요. 싹 껐는데 얘가 여기로 넘어오잖아요. 그럼 열받아가지고 수업을 못 들어요. 제 성격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막 하는데 자기 책을 여기까지나 뻗어놓고 나는 쫓겼으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꼭 초등학교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선 꺼놓고 넘어오지 말라 그런 거. 그래가지고 듣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뒤에 앉아있으면 칠판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뭐 포기했어요. 어릴 때 포기했는데 한 몇 달 놀다 보니까 할 일이 없더라고요. 내가 뭐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에 심각하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학원을 갔죠. 학원 갔는데 좀 안 유명한 강사 있잖아요. 사람 없는 강사. 그런 강사 찾아가지고 맨 뒤에 앉아가지고 느긋하게 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기말 수정 분계인데 요거는 뭐냐면요.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분계를 막 하잖아요. 이 분계한 것들 중에서 12월 31일 시점에서 봤을 때 아닐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 아닐 만한 것들은 다 수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수정하는 분계가 뭐냐면요. 기말 수정 분계가 되겠습니다. 기말 수정 분계 유형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26페이지 가운데 표 1에 결산 수정 분계 유형 있죠. 그 유형에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12번까지가 있잖아요. 뭐 수익비용 계정의 정리, 소모품 정리, 뭐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금의 정리 해가지고 12가지 결산 수정 분계를 여러분들이 시험 날 전까지 아셔야 되세요. 여기 다 어려운 분계들인데 지금은 기초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뭐만 볼 거냐면요. 10번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하고 11번에 상품거래 정리 이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감가상각하고 상품거래 정리만 볼 건데 자 27페이지에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01년 1월 1일 날에 X1년 1월 1일 날에 건물을 500원 주고 샀다라고 할게요. 차변에 건물 500원, 대변에 현금 500원 이렇게 분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산일인 12월 31일이 되었어요. 자, X1년 12월 31일이 되었는데 12월 31일 시점에서 봤을 때에도 이 건물은 여전히 500인가요? 아니면 가치가 감소할까요? 가치가 감소해요. 여러분들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새 건물보다는 헌 건물이 더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뭐 차도 그렇죠. 차도 새 차가 비싸요? 헌 차가 비싸요? 당연한 거죠. 새 차가 비싸죠. 네, 새 차가 비싸요. 네. 그래서 건물이 500원인데 1년이 지났더니 건물의 가치가 100원만큼 감소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건물의 가치 감소분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가치 감소분이 100원이었어요. 100원. 건물의 가치 감소분이 100원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500원짜리 건물이 1년이 지났더니 얼마가 감소가 된 거예요? 100원이 감소가 된 거죠. 그럼 건물을 대변에 빼요. 자, 건물을 대변에 빼야 되는데 차변에 건물이 얼마가 있었냐면요. 500원 이렇게 있었어요.
500원이 있었는데 얼마가 감소가 됐어요? 100원이 감소가 됐죠. 그럼 대변에 건물을 빼요. 100원만큼 빼야 되는데 뺄 때는 건물을 직접 빼볼게요. 일단은 자, 자산의 증가는 차변, 가치가 100원 감소했으니까 자산의 감소는 어디로 가요? 대변으로 가겠죠. 예, 대변에 건물을 100원 빼요. 예, 그 다음에 자산이 감소하고 난 다음에 차변에 뭐가 결합이 되냐면요. 먼저 자산의 증가는 어디다 적어요? 차변.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는 대변. 그 다음에 자산이 감소하면은 올 수 있는 게 자산 증가, 그 다음에 부채 감소, 부채 증가, 그 다음에 비용 발생이 있어요. 요 중에서 뭐가 결합이 되냐면요. 예, 비용 발생이 결합이 될 거예요. 예, 왜냐면은 그냥 없어진 거잖아요. 자산이. 예,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용 중에서 어떤 비용이 발생하냐면요. 예,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계정 까먹었어요. 감가상각비. 왜 비용이 발생하냐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건물이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가치가 떨어진 것만큼 자산을 감소시키고 차변에 결합이 되는 거는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이런 것들이 결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없어진 거잖아요. 그냥 사라진 거, 그냥 내가 잃어버린 거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예, 그런 거는 비용 발생이에요. 비용 발생.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용 중에서 어떤 비용이 되냐면요.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개념 까먹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가치가 감소하여 자산을 상각하면서 나오는 비용이다라고 해서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감가상각비는 가치가 감소하여 자산을 상각하면서 나오는 비용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건물이 100원 감소했으니까 100원을 없애고 차변에는 감가상각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을 봤더니 건물이 500원 있었죠? 500에서 얼마를 빼요? 100을 빼서 건물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0에서 100을 빼면은 건물이 400이 되는 거죠. 예, 재무상태표에 건물이 얼마다라고 표시가 돼요? 400이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결산일 날에 건물의 가치 감소분 100원을 대변에 빼면서 제가 차변에 뭘 잡았냐면요. 감가상각비 이렇게 분결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대변에 건물 100원을 뺐죠. 예, 뺐는데 이렇게 분결을 해버리면은 어떤 정보를 알 수 없냐면요. 내가 건물을 얼마 주고 샀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나요, 없나요? 그걸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건물을 얼마 주고 샀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서 우리가 건물을 대변에 뺄 때는 직접 빼지 않아요. 제가 건물을 대변에 지금 직접 뺐는데 이렇게 직접 빼지 않고 어떤 계정 과목을 쓰냐면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는데 얘는 성격이 뭐냐면요. 건물을 빼게 하는 계정 과목이다. 건물을 빼게 하는 성격의 계정 과목이다라는 거. 빼게 하는 계정 과목이다라는 거.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건물을 직접 빼는 게 아니라 건물을 빼게 하는 성격의 계정 과목이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재무상태표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요. 건물이 얼마예요? 500원짜리죠. 취득가액이 500원.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건물 바로 밑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적어놓고 건물을 이렇게 빼게 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해서 건물의 가액이 얼마다라고 표시가 되겠어요? 400원이다라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장부가액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됐고. 자, 그래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건물을 직접 빼지 않고 어떤 계정 과목을 쓰냐면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는데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은 건물을 직접 빼는 게 아니라 대변에 건물이 왔을 때는 건물을 직접 뺐죠. 얘는 직접 빼는 게 아니라 밑에서 빼게 하는 형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0원에서 100원을 빼서 400원이다 이렇게 총액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를 보면은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건물을 얼마 주고 샀는지에 대한 걸 알 수 있어요. 500원 주고 샀다는 걸 알 수 있죠. 건물을 500원 주고 사서
가치가 100원만큼 감소해서 남아있는 건물 잔액이 400원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500원 주고 사서 100원만큼 가치가 감소해서 건물 가액은 400원이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감가상각에 대한 분계는 어떻게 되냐면요. 차변에 감가상각비,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차변에는 뭐가 발생하겠어요?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럼 대변 쪽에 오는 계정 과목은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성격이 뭐냐면요. 빼게 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빼게 하는 성격. 자산을 빼게 하는 성격의 계정 과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변에 건물이 이렇게 오나, 대변에 건물이 오나,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오나 같아요. 같은데 표시하는 게 다른 거예요. 표시가 건물을 요거는 직접 빼서 400원이다라고 맞춰준 거고, 요거는 감누는 건물 밑에서 빼게 하는 성격으로 해서 빼기해서 400원이다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비슷한 건데 직접 빼느냐 아니면 밑에서 빼게 하는 식으로 표시하는 계정 과목을 별도로 두느냐의 그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감가상각에 대한 분계를 살펴봤습니다. 분계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금액 있잖아요. 금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감가상각비 금액 구하기. 금액. 자, 금액 구하는 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걸 아셔야 되냐면요. 세 가지 요소를 아셔야 되세요. 감가상각비 결정 요소, 감가상각비 결정 요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결정 요소. 자, 첫 번째 뭘 아셔야 되냐면요. 취득 원가를 아셔야 되세요. 취득 원가. 취득 원가는 얼마예요? 지금 500원이죠. 500원. 이거 하나 아셔야 되고, 자, 두 번째 아셔야 될 게 내용 연수란 걸 아셔야 되세요. 내용 연수. 자, 내용 연수는 뭐냐면요. 내용 연수라고 하는 거는 자산의 예상 사용 기간을 내용 연수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상 사용 기간을 내용 연수다라고 합니다. 보통 건물을 사면은 실무상 몇 년을 쓸 걸로 예상을 하냐면요. 40년 쓸 걸로 예상을 해요. 40년 정도. 자동차 같은 거는 보통 내용 연수를 몇 년으로 하냐면요. 보통 5년 해요. 실제로 5년 쓰는 건 아닌데 더 쓰죠. 차 사면은 보통 한 20년씩 20년은 못 하겠다. 한 15년? 그 정도 쓸 걸로 예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확한 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때 가봐야지 하는 거잖아요. 예상치를 이용해요. 감가상각비 금액 구할 때는 정확한 금액을 알 수가 없어요. 예상치를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예상치. 그래서 예상 사용 기간이 뭐가 되냐면요. 내용 연수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4년이다라고 제가 그냥 예상을 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몇 년이다라고 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셔야 될 게 잔존가치. 잔존가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내용 연수가 종료된 시점에 남아있는 가치가 잔존가치가 돼요. 보통 차 같은 거는 다 쓰고 나면은 이제 팔 거 아니에요? 폐차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폐차장 가면 한 50만 원 주고 이래요. 그게 잔존가치예요. 잔존가치. 내용 연수가 종료된 시점에 남아있는 가치가 잔존가치. 잔존가치는 내용 연수 종료 시 남아있는 가치가 잔존가치가 돼요. 예를 들어서 잔존가치가 100원이었다라고 할게요. 100원. 500원 주고 샀는데 몇 년을 써요? 4년을 쓰고 4년 뒤에는 얼마가 남아있어요? 100원이 남아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감가상각비 결정 요소 요걸 알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구하는 방법들 있잖아요.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방법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정액법,
그 다음에 정률법. 자,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 생산량 비례법. 뭐 등등등등 있어요. 예, 나중에 책에 들어가면은 자세하게 배울 건데 일단은 뭐만 제가 설명을 할 거냐면요. 요 정액법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액법. 자,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금액 구하기 어떻게 하느냐?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금액 구하기.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금액 구하기. 자, 금액 구하기인데 X1년 1월 1일 날에 아니. 금액 구하기인데 금액 어떻게 구하느냐? 금액은 내역연수분의 취득가액 빼기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예, 잔존가치. 자,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비 금액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역연수분의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자, X1년도, X2년도, X3년도, X4년도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얼마 주고 샀어요? 500원 주고 샀죠. 자, 500원 주고 샀는데 몇 년을 써요? 4년 쓰죠. 4년 뒤에는 얼마가 남아 있어요? 예, 100원이 남아 있는 거예요. 500원 주고 사서 4년을 쓰고 나면 남아 있는 금액이 100이 돼요. 그러면은 4년 동안 가치가 감소하는 금액이 총 얼마가 감소가 돼요? 400원이 감소가 돼요. 400원의 가치 감소 금액이 매년 똑같은 금액,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가치가 감소한다라고 가정하는 방법이 뭐가 되냐면요. 예, 정액법이 돼요. 정액법. 정액법이라고 하는 거는 가치 감소분 400원만큼의 가치가 감소하죠. 이 금액이 매년 똑같은 금액 정액으로 가치가 감소한다라고 가정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요. 예, 정액법이다라고 해요. 정액법. 그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가치가 감소하면 얼마씩 감소가 되겠어요? 예, 100원씩 감소가 되겠죠? 100원씩 감소가 되면은 4년 뒤에는 100원이 남아 있겠죠. 시계에다가 굳이 넣어 보면은 내역 연수가 4년, 그다음에 취득가액이 500원, 잔존 가치가 100원이니까 1년에 얼마씩 감소가 되는 거예요? 예, 100원씩 감소가 되겠죠? 자, 그래서 분계를 굳이 계속 해 보면은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X1년 12월 31일 날에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100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100원. 그 다음에 X2년도 12월 31일에도 차변의 감가상각비 100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100원. 그 다음에 X3년도 12월 31일에도 차변의 감가상각비 100원, 대변의 감누 100원. 그 다음에 X4년도 12월 31일에도 차변의 감가상각비 100원, 대변의 감누 100원. 예,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0원 주고 사서 매년 얼마씩 감소하는 거예요?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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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원. 예, 100원씩 감소해서 4년 뒤에는 얼마가 남아 있는 거예요? 100원이 남게 되겠죠? 예, 이게 감가상각에 대한 분계가 되겠습니다. 자, 설명을 다 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한 거고 교재에 들어가면은 전부 다 100%를 다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크게 이해가 안 됐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예, 교재 들어가면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 한번 들었다 예, 이런 느낌만이라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가상각은 여기서 좀 마치고 29페이지의 상품거래 정리 예,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9페이지에 상품 거래 정리를 볼 건데, 자, 이것도 100%를 알 수는 없으세요. 나중에 교재 들어가면은 100%다 설명을 할 건데, 지금은 좀 개괄적인 내용, 개괄적인 내용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29페이지 보시면은 그 상기업 및 제조기업 있죠? 자, 거기 상품하고 제품 설명을 했어요. 상품은 판매 목적으로 구매한 자산, 제품은 판매 목적으로 제조한 자산.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는 상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는 제조기업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상기업 회계처리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될 게 상기업 회계처리인데, 자, 예를 들어서 3월 1일 날에 자, 상품을 사와요. 거기 얼마 주고 사왔냐면요, 700원 주고 사왔죠. 자, 그거 아니고 다른 예를 들게요. 그냥 제 마음대로. 자, 300원 주고 사왔다라고 할게요, 상품을. 그리고 4월 1일 날 팔아요. 얼마에 팔았냐면요, 800원에 팔았다라고 할게요. 300원 주고 사온 거를 800원에 팔았다라고 하면은 이익이 얼마가 나는 거예요? 500원만큼 이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분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이거는 사오면서 나간 돈이니까 원가가 돼요. 원가가 300원이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매출 원가다라고 해요. 매출 원가. 비용이잖아요, 나간 돈이니까. 그 다음에 상품을 팔아서 들어온 돈은 수익이죠.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상품 매출이다라고 해요. 예, 상품 매출. 그래서 상품을 사오면서 나간 돈은 매출 원가, 상품을 팔아서 들어온 돈은 상품 매출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3월 1일 날에 분계가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상품을 사오면서 나간 돈이 뭐가 돼요? 300원이죠. 그럼 돈이 나갔으니까 뭐예요? 비용이 발생이죠. 그럼 차변에 뭐가 와야지 정상이냐면요, 매출 원가가 와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이 상품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팔린 거예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다가 팔렸어요? 가지고 있다가 팔린 거죠. 일단 내 거죠, 상품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자산이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은 내 걸로 잡아놔요. 상품이다라고 잡아놔요. 상품 300원 이렇게 분계를 하는 거예요. 일단 사왔으니까. 잡아놨다가 나중에 얘가 팔리잖아요. 4월 1일 날에 팔리면은 차변에 잡혀있는 상품을 떨면서 계정 과목을 뭘로 대체해야 되냐면요, 그때는 매출 원가다라고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을 사오면서 나간 돈은 매출 원가가 맞는데, 일단은 내가 안 팔리고 가지고 있을 때는 상품이다라고 잡아놨다가 팔리면은 그 상품을 떨면서 차변에 뭘로 대체해야 되냐면요, 매출 원가 300원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상품을 팔아서 들어온 돈이 얼마예요? 800원이죠. 예, 그거만큼은 차변에 현금 800원 잡고 대변에는 상품 매출 800원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하는 거예요. 상품을 팔아서 들어온 돈은 상품 매출. 네, 팔린 거는 뭐가 돼요? 매출 원가예요. 이게 상품 같죠? 같으니까 지워져 버리면은 결국은 대변에 나간 돈이 뭐가 돼요?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예, 일단은 가지고 있을 때는 상품이다라고 잡아놨다가 사왔을 때는 상품이라고 잡아놨다가 팔리면은 얘를 대변에 떨면서 뭘로 잡는다라고요? 매출 원가를 잡는 거고, 상품을 팔아서 들어온 돈은 뭐가 되냐면요, 상품
매출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예를 들어보면은 자 3월 1일 날에 상품을 500원어치 구입했어요. 500원 구입. 자 4월 1일 날 팔아요. 900원에 판매. 900원에 판매. 500원 구매. 자 그러면은 3월 1일 날에 사왔을 때는 이렇게 분개가 돼요. 일단 사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뭐가 되냐면요. 상품이 돼요. 그럼 차변의 상품 500원, 대변의 현금 500원. 네, 이렇게 분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개를 했다가 4월 1일 날에 팔아요. 자 4월 1일 날 팔았는데 900원에 팔았다죠. 근데 요게 전부 다 팔린 게 아니라 이 중에서 300원이 팔렸다라고 할게요. 그럼 원래 상품이 사오면서 나간 돈은 뭐가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매출 원가가 돼요. 근데 팔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상품이다라고 잡아놨다가 팔리면은 얘를 빼면서 뭘로 대체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매출 원가로 대체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얼마가 팔렸다라고요? 300원이 팔렸다라고 가정할게요. 300원이 팔렸다라고 가정하면은 대변의 상품을 얼마만 떨어야 되냐면요. 300원 떨고 차변에 뭘로 잡아야 되냐면요. 매출 원가 300원 이렇게 분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팔아서 들어온 돈이 얼마가 돼요? 900원이죠. 그거는 차변의 현금 900원, 대변의 상품 매출 900원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용이 얼마예요? 300원. 수익이 얼마예요? 900원. 이익이 얼마가 돼요? 600원이 되는 거. 600원. 상품 팔아서 나오는 이익은 600원이 된다라는 거. 분개 흐름이 이런데 상품을 사왔을 때는 자산 잡아놨다가 얘가 팔리면은 대변의 상품을 떨면서 차변에 뭘로 잡아야 되냐면요. 매출 원가. 왜냐면은 상품을 사오면서 나간 돈 자체가 원래 매출 원가이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팔린 게 아니기 때문에 자산 잡아놨다가 팔리면은 떨면서 매출 원가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분계도 100% 정확한 건 아니고 이제 정확한 분계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3월 1일 날에 상품 한 개를 100원에 현금 구매하다. 4월 1일 날에 상품 한 개를 200원에 외상으로 구매하다. 그 다음에 5월 1일 날에 상품 한 개를 300원에 현금 구매하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할 때, 자, 상품 한 개를 100원에 현금 구매하면은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차변에 상품 100원. 현금으로 샀으니까 대변의 현금 100원이 되고 200원에 외상으로 구매하면 일단 상품이 200원 들어와요. 자, 외상으로 산 거는 대변에 뭘로 잡아야 되냐면요. 외상 매입금으로 잡아야 돼요. 부채잖아요. 부채 빚이니까 빚 중에서 외상 대금 외상 매입금 200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품 한 개를 300원에 현금 구매했다. 이거는 차변에 상품 300원 현금 주고 샀으니까 대변의 현금 300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 200, 300 이렇게 분개가 됐어요. 근데 7월 1일 날 팔아요. 7월 1일 날에 상품 한 개를 700원에 현금 판매했다라고 할게요. 현금 판매했다. 자, 상품 한 개를 700원에 현금 판매했다라고 하면은 차변에 일단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겠어요? 700원 들어오겠죠. 현금이 700원 들어오고 상품을 팔아서 들어온 돈은 뭘로 잡는다라고 했어요? 상품
매출로 잡는다라고 했어요. 대변의 상품 매출이 얼마가 잡히냐면요. 700원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대변의 상품 매출 700원 이렇게 분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차변 쪽에 상품이 있었던 거는 팔리면 제가 뭘로 대체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얘를 대변에 빼면서 매출 원가로 대체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팔린 거는 상품을 떨면서 매출 원가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이 뭐가 문제냐면요. 얘들 중에서 어떤 게 팔렸는지 찾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새우깡을 몇만 개를 사놓을 거예요. 그 사놓은 걸 살 때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살 때마다 가격이 다 다른데 그것들 중에서 팔린 거를 대변에 떨면서 매출 원가 잡는 분계 거의 불가능해요. 그거 하는 거. 팔릴 때마다 매출 원가 잡는 분계하면은 회계 담당자 미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 원가 잡는 분계 팔린 거를 떨면서 매출 원가 잡는 분계는 언제 하냐면요. 결산일 날에 한 방에 다 해요. 12월 31일 날에 결산 수정 분계를 통해서 구한다라는 거. 그래서 매출 원가, 이 매출 원가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팔린 거 매출 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에서 자 더해요. 뭘 더하냐면요. 단기 상품 매입액을 더해요. 단기 상품 매입액을 더하고 그럼 여기서 뭘 빼냐면요.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면은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면은 매출 원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해요. 팔린 거는 매출 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에서 단기 상품 매입한 금액을 더하고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서 팔린 금액을 구할 수 있는데 뭐 이게 이런 내용이에요. 자, 회사에 기초에 봤더니 창고 문을 열어봤어요. 자, 기초에 창고 문을 열어봤더니 창고에 재고 자산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자, 하나도 없었고 그 다음에 단기에 매입한 금액을 봤어요. 자, 매입한 금액을 봤더니 기초에는 하나도 없었고 그 다음에 매입한 금액이 100, 200, 300 해서 얼마원치 사왔어요? 600원어치 사왔죠? 그러면은 지금 창고에는 총 얼마원치가 있어야지 정상이에요? 600원어치가 있어야지 정상이잖아요. 600원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기말에 12월 31일 날에 창고 문을 딱 열어봤어요. 기말에 창고 문을 열어봤더니 300원어치가 있는 거예요. 300원어치. 자, 그러면은 얼마가 지금 사라졌나요? 재고자산이 300원어치가 사라졌죠? 요 사라진 재고자산만큼은 어떻게 된 거예요? 팔린 거겠죠? 재고자산이 팔린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초는 하나도 없었고 단기에 매입한 금액이 600원, 그 다음에 기말에 남아있는 금액이 300원, 없어진 금액이 얼마원치예요? 300원. 이런 식으로 매출원가를 구해요. 그러니까 기초하고 단기에 매입한 금액은 얼마가 있는지 창고 보면 장부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장부에 구입한 금액이 얼마다라고 나와 있어요. 600원이다라고 나와 있고 기초 금액도 얼마다라고 장부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600원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기말 가서 봤더니 남아 있는 금액이 300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300원어치가 없어졌잖아요. 그 없어진 거는 전부 다 어떻게 됐겠어요? 팔렸겠죠. 그래서 팔린 거는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는 거. 그래서 결산 일날에 매출원가는 자, 차변에 있는 상품 중에서 얼마가 팔린 거예요? 300원. 그럼 대변의 상품을 300원 떨면서 차변에 뭘로 잡냐면요. 매출 원가 300원. 이런 분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 잡는 이 분계 있잖아요. 이 분계는 언제 하는 거냐면요. 결산일 날에 하는 분계예요. 결산일 날에. 자, 근데 여러분들 처음에 공부할 때 이런 내용들이 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어렵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해 안 하셔도 되세요. 나중에 교재 들어가서 이해하셔도 되니까 한번 본대 의를 가지시고 요거는 아셔야 되세요. 자, 상품을 구매하면은 차변의 상품이죠. 자, 대변에 돈 나갈 거 아니에요? 요 분계는 당연히 아셔야 되고 구매 시 분계. 자, 구매했을 때 분계는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아셔야 될 게 요거 판매했을 때. 자, 판매했을 때 요 분계 꼭 아셔야 되세요. 자, 팔았을 때. 자, 판매 시 분계는 자, 대변에 뭐가 와요? 상품 매출이 오는 거예요. 상품을 팔면은 대변에 상품 매출. 만약에 제품을 팔았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대변에 제품 매출이라고 적으세요. 적고 차변에 돈 오는 거예요. 돈, 받은 돈. 만약에 상품을 판매하고 외상을 했으면 차변에 뭐가 오겠어요?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와요. 그러니까 자, 상품을 팔면은 무조건
대변에 일단 뭘 잡는다라고요? 상품 매출. 예, 상품 매출을 잡고 차변에는 돈 받으면 돈. 만약에 물건을 팔고 외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외상으로 했으면은 뭘로 잡냐면요.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계정 까먹었어요. 제가 어제 채권 중에서 상품이나 제품에 대한 외상 대금은 어떤 계정 과목을 쓴다라고 했어요? 외상 매출금을 쓴다라고 했잖아요. 차변에 뭘로 써야 되냐면요. 외상 매출금,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그래서 판매했을 때 분계는 무조건 대변의 상품 매출, 제품을 팔았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대변에 뭘 잡는다라고요? 제품 매출. 그 차변에 받은 돈, 외상이면 외상 매출금, 통장에 돈 들어왔으면은 보통액금. 예,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원가 구하는 분계, 요거는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지금 몰라도 돼요. 예, 지금 한번 설명을 한 거고 나중에 책에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매했을 때하고 판매했을 때 분계, 요 두 분계 있잖아요. 요 두 분계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팔았을 때 분계를 대변에 무조건 매출을 잡아야 되는데 수익이 발생한 거잖아요. 수익을 잡지 않고 대변에 그냥 상품을 떠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예,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대변에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 잡아야 된다. 차변에는 들어오는 돈을 적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기초적인 내용은 다 설명을 했는데 30페이지 맨 하단에 예제가 있어요. 그 예제는 굳이 안 푸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책에 들어가면 다시 다 설명을 할 거예요. 할 거니까 그 하단에 있는 예제는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자, 기초적인 내용은 설명을 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참고의 손익계산서라고 돼 있죠. 이 부분만 보고 기초 회계 원리를 마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보시면은 이 계정식 손익계산서인데 왼쪽에는 비용, 이익이 이렇게 나와요. 오른쪽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수익이 이렇게 나와요. 수익. 예, 수익이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손익계산서는 IS.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인정되는 손익계산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갭 이런 말을 써요. 제너럴 업섹티드 어카운트 프린시플 뭐 그래요. 네, 맞을 거예요. 네, 그 약자가 갭인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그러니까 회계법이에요. 회계법. 여러분들 그 사람들 간의 법률이 뭐예요? 민법. 그 형사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회계도 법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국제 기업 회계 기준. 한국이 채택한 국제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줄임말로 IFRS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IFRS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국제기업회계 기준은 상장회사만이 이 기준을 따라야 돼요. 상장기업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기업들 있잖아요. 이외의 기업들은 일반 기업회 기준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거는 이 국제기업회 기준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일반 기업회 기준을 배워요. 이건 상장회사만이 그 국제기업회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공부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하려고 하는 데가 중소기업 쪽이잖아요. 예, 중소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중소기업에서는 보통 국제기업회 기준 다룬 회사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일반 기업회 기준을 공부하시면 되고 전산 회계나 전산 세무는 전부 다 일반 기업회 기준을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 기업회 기준. 자, 국제 기업회 기준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친다라고 하면은 어디서 다루냐면요. 저기 재경관리사라고 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에서는 요거 국제 기업회 기준을 그 치는 시험이거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책에 들어가면은 전부 다 일반 기업회 기준에 따라서 교재가 편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되어 있으니까 요거 위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 손익계산서는 계정식 손익계산서를 설명을 했는데 저거는 회계 기준에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회계 기준에서 인정되는 손익계산서의 형태는 이래요. 보고식 손익계산서라고 해서 자, 손익계산서 보고식이라고 해서 여기 매출액을 적어요. 매출액. 그 다음에 여기서 매출 원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는데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걸 뭐라고 하냐면요. 매출 총이익이다라고 해요. 매출 총이익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품을 사와요. 상품을 500원에 사왔어요. 500원에 사와서 팔아요. 판매한 금액이 얼마냐면요. 여기다 좀 적을게요. 자, 상품을 사왔어요. 500원에 사와서 900원에 팔았다라고 할게요. 500원에 사와서 900원에 팔았으면 얼마만큼 이익이 난 거예요? 400원만큼 이익이 난 거죠. 상품을 팔아서 들어온 돈이 매출액이에요. 900원. 팔린 거는 뭐가 된다라고 했어요? 매출 원가가 된다라고 했었죠. 매출 원가 500. 해서 매출 총이익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자, 매출 총이익이 400원이 나와요. 매출 총이익은 순수하게 상품만을 팔아서 나오는 이익을 매출 총이익이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상품을 팔다 보면은 종업원들 급여가 나가요. 급여가 100원. 그 다음에 그 거래처 사장님한테 접대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접대비가 100원 나갔다라고 할게요. 이러한 비용들,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나가는 비용들,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판관비라고 해요. 판매비와 관리비. 요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요. 판매비와 관리비가 200원이 나갔죠? 자, 요거를 뺀 금액, 그 판매하는 과정, 관리하는 과정에서 나가는 비용을 뺀 금액, 빼고 나오는 이익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영업이익이다라고 해요.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왔냐면요. 200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장사를 하다 보면 이자가 들어오게 돼요. 이자 수익이 200원 발생했고, 장사하다 보면 기부다고 이래요. 기부금 100원이다. 라고 했을 때 이자 수익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영업의 수익이라고 해요. 왜 영업의 수익이냐면요. 영업활동과 상관없는 수익을 영업의 수익이다라고 해요. 이 슈퍼마켓이 이자가 영업은 아니잖아요. 이자가 영업인 데는 어디나 그래요? 러시앤캐시 그런 데나 그렇죠. 이자 수익은 영업이 아니단 말이에요. 영업 외 수익이기 때문에 여기서 200원을 더하고,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 기부금은 여기서 영업의 비용을 빼는데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에요. 왜 영업의 비용이냐면요. 기부가 영업활동이면 그 회사는 망해요. 교회나 그렇지 그 일반 회사들은 기부가 영업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영업의 비용으로 해서 빼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익이 뭐냐면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에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300원이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고, 자, 여기서 이제 뭘 빼냐면요. 법인세가 나가요.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에서 그 장사를 하면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내야 돼요. 여기서 법인세 비용을 빼요. 만약에 법인세 비용이 30원이 나갔다라고 할게요. 그럼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익이 뭐가 되냐면요. 단기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회사가 최종적으로 번 이익은 뭐가 되냐면요. 단기 순이익이 돼요. 그래서 이익을 총 몇 단계로 나누고 있냐면요. 4단계로 나눠요.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단기 순이익, 이렇게 4단계로 나누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럼 하나하나씩 볼게요. 자, 매출액. 자, 31페이지 하단에 매출액 있죠? 매출액은 상품이나 제품 팔아서 들어온 돈 있잖아요. 그게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매출원가 뭐 나와 있죠, 밑에 시기.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교재 들어가면 좀 자세하게 할게요. 지금은 그냥 대강 보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32페이지 판매비와 관리비 있죠. 요거 볼게요. 판관비. 근데 판관비에는 어떤 계정 과목들이 있느냐, 그걸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건 지금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지금 32페이지에 있는 거는 그 계정 과목을 배워야 되세요. 언제 쓰는 계정 과목인지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이 계정 과목이 판관비에 해당한다 그런 거는 지금 몰라도 돼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계정 과목이 급여가 있어요. 월급이에요, 월급. 그 다음 임금이 있죠. 자, 임금은 어디 임금이라고 했어요? 생산직 사원들 월급이 임금이다라고 했었죠. 자, 급여는 사무직. 그 다음에 임금은 어디라고 했어요? 생산직 사원들 월급이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복류생비가 있죠. 근데 복류생비는 직원과 관련된 비용은 전부 다 복류생비예요. 복류생비 비용 계정 과목인데 직원들을 위해서 쓴 비용은 전부 다 복류생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예에 보시면은 복류생비 예에 보시면은 일숙집비, 직원 식대, 차대, 직원 야유의 비용 전부 다 누구와 관련된 비용이에요? 직원과 관련된 비용이죠. 자, 그다음에 32페이지 그 세 번째 여비교통비가 있죠. 자, 여비교통비 이건 언제 쓰는 거냐? 여비나 그다음에 교통비, 교통비 그 다음에 출장비, 이때 보통 써요. 여비로 나갔거나 교통비나 출장비 썼을 때 출장비로 나간 것도 여비교통비예요. 여비교통비. 접대비. 접대비는 거래처와 관련된 거는 전부 다 접대비가 돼요. 거래처에 지급한 비용은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자, 통신비는 통신과 관련된 비용들, 뭐 전화료, 그 다음에 뭐 거기 적혀 있죠. 통신비에 전화, 팩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표도 통신비예요. 그 우표에 좀 체크를 해두시는데 우표도 통신비로 봐요. 근데 여러분들 그 뒤에서 운반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 배울 건데 택배비는 운반비예요. 그러니까 저기 33페이지 보시면은, 자, 33페이지에 거기 두 번째 운반비라고 돼 있죠. 거기 A에 배달비, 택배비 등이 있죠. 택배비는 운반비인데 우표는 통신비예요. 우표. 그러니까 옛날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표는 하나의 통신 수단이었어요. 우표를 붙이면은 그 편지가 가고 이러잖아요. 통신 수단으로 봤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32페이지 세금과 공과금 보세요. 세금과 공과금. 자, 세금과 공과금은 세금 내거나 그 다음에 공과금 내거나 그 다음에 회비 낸 거 요걸로 세금과 공과금이다라고 해요. 세금과 공과금은 세금 냈거나 공과금 내거나 회비 낸 거 요걸 뭐라고 하냐면요, 세금과 공과금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회비를 냈다라고 하면은 그건 뭐가 돼요? 회비 낸 거니까 세금과 공과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임차료, 이거 월세 낸 거죠. 이건 앞에서 설명했었죠. 그 다음 수선비, 뭐 수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보험료, 보험료죠. 그 다음에 33페이지 상단에 차량 유지비가 있는데, 자, 차량 유지비는 차와 관련해서 나가는 비용은 전부 다 차량 유지비가 돼요. 차와 관련해서 나가는 비용은 차량 유지비. 운반비 아까 말씀드렸고, 교육훈련비, 교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교육훈련비예요. 도서인쇄비, 책과 관련된 거, 인쇄비와 관련된 거, 그게 도서인쇄비예요. 책, 인쇄. 그 다음에 사진 인화하는 것도 도서인쇄비예요. 사진 현상하는 거. 그 예에 보시면은, 예 세 번째에 보시면은 인쇄대금이 있죠. 그건 맞고,
네 번째 사진 현상 대금 있죠. 사진 인하하는 것도 도서인쇄비. 자, 그다음에 수수료 비용이 있는데 도서인쇄비 밑에 수수료 비용. 이 수수료 낸 거는 수수료 비용이에요. 수수료 비용은 뭐 송금 수수료, 이체 수수료 이런 거 아시죠? 그다음에 세무 상담 수수료, 예, 수수료 낸 거는 수수료 비용인데 그 외에도 청소 용역 수수료, 예, 이런 거 다 수수료 비용이단 말이에요. 보통 수수료는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들 있잖아요. 예, 사람이 해주는 거, 서비스 제공받은 거, 서비스 제공받는 용역, 서비스 용역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거를 수수료 비용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 광고비예요. 광고하고 선전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광고 선전비이고, 자,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걸 봤더니 그 하단에 이자 수익 뭔지 아시죠? 예, 그 다음에 임대료, 수입자 빼시고, 예, 임대료인데 임대료 아시죠? 앞에서 설명했었죠? 월세를 받으면 임대료, 월세를 주면 임차료라고 했었죠? 자,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영업의 비용, 이자 비용, 뭐 이자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기부금 뭔지 아시죠? 기부하면 기부금이에요. 나간 돈이죠. 자, 사례 보겠습니다. 사례 1번에 사무실 직원들의 야근 식대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직원들을 위해서 쓴 비용이니까 뭐가 돼요? 복류생비. 그럼 분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차변에 복류생비 2만 원, 대변에 현금 2만 원, 그렇게 분계하시면 되겠죠? 자, 2번부터 9번까지 해보세요. 자, 이번에 대표이사의 국외 출장을 위한 항공료 9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출장과 관련된 비용은 뭐가 된다? 다 못하셨네.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기다릴게요. 푸세요. 자, 2번부터 볼게요. 이번에 대표이사의 국외 출장을 위한 항공료 9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여비교통비예요. 예, 항공료는 여비교통비, 출장비니까 차변의 여비교통비 9만 원, 대변의 현금 9만 원. 3번에 매출처 튼튼 상점 사업주에 붙인 상가에 조화를 보내고 대금 9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거래처니까 뭐가 돼요? 접대비, 차변의 접대비 9만 원, 대변의 현금 9만 원. 4번에 업무용 전화요금 7만 원을 국민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했다. 전화요금은 통신비, 차변에 통신비 7만 원, 대변에 현금 7만 원. 5번에 대한상공회에서 회비 8만 원을 신한은행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회비는 계정 과목이 세금과 공과금,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8만 원, 대변에 현금 8만 원. 6번에 사무실 건물에 임차료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임차료는 임차료 월세 낸 거, 차변에 임차료 2만 원, 대변에 현금 2만 원.
7번에 업무용 차량의 엔진 오일을 교환하고 대금 3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차와 관련된 비용은 차량 유지비, 차변의 차량 유지비 3만 원, 대변의 현금 3만 원. 8번에 세무법인 서울에 기장 수수료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수수료 비용이에요. 수수료 낸 거는 수수료 비용, 차변의 수수료 비용 3만 원, 대변의 현금 3만 원. 9번에 아침 일보에 회사 광고를 하고 광고료 9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광고료는 광고 선전비, 차변의 광고 선전비 9만 원, 대변의 현금 9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기초 회계 원리를 다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